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영상은 한 3일 정도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5월달 굉장히 좀 힘든 시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것도 많고, 근데 공부는 잘 안 잡히고, 6평은 코앞에 있고,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이런 자녀분들 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거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어도 6평, 9평 수능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그래도 조금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 주제를 더 다루어 달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제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좀 2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진행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진리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일이관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일이관지, 하나로 이제 모든 걸 꿰뚫는다는 말인데요. 이 4가지 테마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평, 9평 수능을 꿰뚫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수험 과정은 축구 국가대표팀이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을 진출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랜 축구 팬으로서 이 국가대표팀이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을 진출하는 이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순탄했던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독이 아무리 좋아도 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순탄하게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표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스포츠에는 언제나 변수와 문제가 존재한다. 요거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팀을 볼 때는 이렇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일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변수와 문제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갔을 때 우린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뭔가 중간중간 과정에 힘든 일이 생겨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9평 때는 등급을 잘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는 6평 때 2, 3등급 찍고 9평 때 1, 2등급 찍고 수능 때 1등급 가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비례그래프로 보거나 아니면 어쨌든 9평은 나는 잘 볼 거야. 이 6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점수를 올릴 거야. 이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목표를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100%, 120%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수험 과정이라는 게 9평 때 뭐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6평 때도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변수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에 가서는 변수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수능 때는 뭐 이런 변수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능 때도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6평, 9평, 그 다음에 수능 직전까지 쭉 변수와 문제를 컨트롤함으로써 수능 때는 변수가 생겼어도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은 단순히 모의고사를 많이 풀거나 일타 강사의 강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애초에 9평 때 1등급 나와도 수능 때 4, 5등급이 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6평, 9평 때 1등급이 나와도 마찬가지 수능 때 4, 5등급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6평 때, 9평 때 점수가 안 오르더라도 수능 때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바로 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수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저는 입력값이라고 보는데, 입력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능 결과라는 결과값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변수와 그런 문제들을 컨트롤해서 줄여나가고 적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과정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최종 결과값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6평과 9평, 6평과 9평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융합시켜서 수능을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6평, 9평에 있던 요소를 섞어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없는 6평과 9평이 합쳐지면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플러스 알파를 내게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기존 모의고사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거나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플러스 알파에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점수를 결과값이 아니라 결과값을 위한 입력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의 결과값이라는 건 이제 수능 점수가 되겠죠.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여기서 발생하는 변수와 문제를 마지막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올바른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네, 우리는 종종 공부를 멈춥니다. 좀 자만합니다. 그럼 입력값을 넣는 것을 멈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입력값을 위해, 즉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우를 범합니다. 즉 점수가 낮든 높든 피드백을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요.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이거를 하나의 입력값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고, 이 모의고사 점수 자체를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예로 6평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수험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처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6평 문제를 6평 문제를 달달달 공부를 해서 거의 답을 외우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도 다시 한번 달달달 공부해서 답을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하나의 입력값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값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값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값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수능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 순간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그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자고 아주 임시적인 방법을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 절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거의 기출문제를 답이 생각날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고 수능 때는 등급이 안 나오냐. 이런 말들을 저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매년 듣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입력값으로서 자료로 쓴 게 아니라 하나의 결과값으로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랑 수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른 부분에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6평하고 수능 시험이 지문이나 문제가 거의 차이가 없이 나오면 잘 볼 수 있겠지만 6평 다르고 9평 다르고 수능이 다르기 때문에 6평과 9평을 아무리 달달달 공부를 한다고 해봤자 수능에선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딥러닝의 과정에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은 뭐 머신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지만 초창기에는 입력값을 좀 넣어줬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최종 결과값을 위해서 데이터를 누적하고 입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 점수를 위해서
혹은 당장에 내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안감은 해소가 당장 될 수는 있겠지만 수능에 대한 변수는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함수에서도 뭐 올바른 값을 넣어야 올바른 정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이제 다른 값을 넣어놓고 올바른 값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자료가 없고 수능이 1년에 한 번밖에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딱 세 번밖에 평가원은요. 세 번밖에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해도 잘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넓은 길은 경쟁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결과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력값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렵더라도 해내셔야 올해 변수 없이 수능 점수 잘 받고 국어 점수 잘 받고 대학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인강을 막 통해서 여러 강사들의 해설 강의를 막 들어요. 해설을 막 듣는가 하면 혹은 독학서를 통해서 이 강사들과 전문가들의 사고 과정을 달달달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주입하는 반복 숙달을 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건 자기가 가서 자신의 사고 과정으로 결과치를 이제 도출해야 되는 시험인 건데 사실 여러 강사의 해설을 듣고 독학서를 보게 되면 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틀하고 사고 과정하고 이 사람의 사고 과정하고 비교하면서 내 사고 과정에 추가해야 되는 건 뭐고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건 뭐고 이렇게 가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거의 99%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사고 과정하고 이 사람들의 사고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사고 과정의 폭과 깊이가 자신의 것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보면 왜냐면 연구를 많이 했고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이 사람 생각이 훨씬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은 다 갖다 버리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쌓아오던 전략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이 사람들 걸 맹목적으로 쑤셔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공부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시험이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 잘 된 애들은 뭐냐? 이런 경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사들이나 이 독학서를 쓴 사람들하고 사고 과정, 사고 체계가 좀 유사한 애들이 있어요. 유사한 애들은 자기 거랑 비슷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능력치가 낮든 높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의 사고 과정이라는 게 생긴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약간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체계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뭐 몇십만 명 중에 당연히 비율적으로 몇천 명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이걸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소수의 애들의 얘기를 듣고 절대 다수가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입력값은 다 깨지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주입시키게 되는 이전의 공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진다는 게 문제죠.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6평 문제를 너무 달달달 반복 숙달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한 2, 3일 후에 제가 빨리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강사 해설이나 독학서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2, 3일 후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결과값을 위해서 그 수능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입력값으로만 쓰자라는 진리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평 문제나 기출을 달달달 하게 되는 경우나 인강의 여러 강사들의 해설을 또 독학서의 상호 과정을 그냥 무지성으로 밀어넣거나 이런 거는 올바른 입력값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린 것이고, 6평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건 그냥 하나의 입력값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입력값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해나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전략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전략.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략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잘 되는 점이 있고 안 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입력값,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또 풀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건 잘 되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해서 이제 그 다음 모의고사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 사설 모의고사 스타일이 평가원이랑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별하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놓고 대비를 하실 때 비로소 이제 올바른 입력값을 가지고 올바른 결과값을 도출하는 그 라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제가 2, 3일 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6평 이후에 학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6평 이후에 학원을 그대로 보내야 되느냐, 지금 학원을 그대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뭐 무조건 그대로 다니셔라 혹은 무조건 그만두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올바른 입력값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기존 학원에서 올바른 전략을 통해서 입력값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입력값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최종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학원은 계속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의 스타일을 반영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또 수강생들의 전략을 계속 다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면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제 수업이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두게 하셔야 되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이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값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결과값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부모님들 모시고 지금 얘는 모의고사 점수가 이러저러 하니까 지금 이런 학교밖에 갈 수 없다. 혹은 모의고사 점수가 이러하니까 수능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모의고사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놓고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는 저는 그 경우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리를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입력값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요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값으로서 계속 다듬어 나가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학원 선택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원 선택의 기준은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값으로 취급을 하느냐 아니면 결과값에 가깝게 취급을 하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2, 3일 뒤에 조만간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